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담당하는 저는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바로 의사소통장애의 제한된 언어의 아동입니다. 교재로는 5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입니다. 자, 언어가 제한된다는 의미는 언어가 정상적인 발달을 거치지 못하고 언어가 늦어지거나 또는 또 다른 패턴의 언어를 보이는 그러한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시냐면요. 먼저 평가 과정에 대한 일종의 개괄입니다. 이 교재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으로 이분하여 이러한 평가나 치료를 설명해 왔습니다만 이 언어가 제한된 이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이런 어떤 현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평가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가 있는지를 이 수업을 통해서 잘 학습하시고 또 상담에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치료라 함은 직접 치료가 있고 또 간접 치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 언어 발달 장애 아동들, 언어가 지체된 아동들 같은 경우는 치료실에서 진행하는 직접 치료 외에도 사실 상당수의 간접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은 간접 치료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런 아동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언어가 제한된 언어의 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면요. 자, 먼저 이 책에선 참 재밌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개만 좀 이 수업 때 소도에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피소드 1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떤 사례냐면 아놀드 스테판이라는 아동의 사례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주요한 걸 같이 한번 그어볼게요. 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자, 3살이네요. 3살 된 이 아놀드 스테판. 자, 삶이 상당히 단순하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늘 부모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마법처럼 식사가 식탁 위에 등장합니다. 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아놀드는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죠. 아이가 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물을 주고요. 아이가 밥이 필요할 것 같으면 때가 돼서 밥을 주고. 네. 자, 부모님은 스테판이 뭘 원하는지 항상 예상해서 행동합니다. 자, 부모님이 지금 아이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네, 어떤 행동을 취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엄마가 아놀드에게 말하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반응을 더더욱 보이지 않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놀드 스테판의 에피소드. 이 책에서는 이제 실제 에피소드를 좀 가명을 써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놀드 스테판의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엔 점점 가구 형태가 이제 그 자녀가 아주 적은 핵거적화되면서요. 어,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모님들도 많고 특히 아이가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키우는 나머지 어,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예측해서 해줘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네,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언어 발달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발달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아동의 요구를 예측해서 요청하기 전에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동에게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야
아이가 나쁘게 되길 바라면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은 우리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요구 이전에 예측해서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이런 방법이 실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 에피소드 1에서 나타나는 아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언어가 지체되는 그런 아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낱말 발화만 산출 가능한 아이네요. 네, 맥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요, 간단한 요구사항은 이제 한 낱말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유가 마시고 싶으면 우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구하기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 이 사회생활에서 한 낱말 가지고 의사소통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한 낱말로는 의사소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맥스네 가족이 쇼핑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맥스가 집에 가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맥스가 좌절하면서 쇼핑몰 중앙의 넓은 복도에 카페 뒤에 몸을 던져서 몸을 붕 던져서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런 떼쓰기 참 많이 하죠. 네, 구르기 많이 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재빨리 들어 올린 후에 쇼핑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동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걸렸는데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네요. 네. 자, 이러한 문제, 즉 한낱말 발음만 산출 가능한 맥스의 이 사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동도 역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아동입니다. 자, 이 아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뭐가 해결되면 될까요? 예, 이러한 상담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명쾌하게 그에 대한 해결책도 들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맥스의 사례에서 보면 맥스가 산출 가능한 발화가 너무 적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동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행동 문제를 보이지만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되면서 행동 문제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맥스와 같은 아동들을 치료할 때에는 평가와 치료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체계를 가능한 많이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적인 평가 또는 기능적인 치료라고 하는데요. 아동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증진해 준다면 아이의 어떤 이런 문제 행동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이런 언어가 제한되는 아동들의 경우에 언어를 재빨리 늘려줘야 되는,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늘려줘야 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장애 아동들, 사실 특성이나 원인, 증상, 관련 문제를 파악하려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한 절반 가까이의 의사소통 장애 아동이요, 심각한 행동 문제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행동 문제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참 흥미로운 또 연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 문제는요,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되면 감소한다라는 거죠. 결국 반대를 얘기하면 의사소통 장애 아동이 보이는, 적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보이는 심각한 행동 문제는 결국 의사소통 능력에 아주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증진되면 이러한 행동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것은 평가와 치료가 아동의 자연스러운 체계를 가능한 많이 포함해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바이고요. 결국은 때로는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장애 아동들에게서 팀 접근, 팀 치료, 그룹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에 나아가면 그룹 치료를 하는 비율이 좀 적긴 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룹 치료를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체계를 많이 포함하려면 실은
그룹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죠. 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장애를 한번 주요 분류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언어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부류로 나누느냐? 먼저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아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한된 언어를 보인다. 어떤 아동일 것 같으신가요? 어떤 아동이 떠오르시나요? 자, 이렇게 제한된 언어 자체가 제한됐다라는 의미는 언어 발달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뭔가 그 원시적인 의사소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자, 예컨대 원시적 의사소통 수준으로 몸짓이나 두세 낱말만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언어를 산출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실은 언어가 제한됐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용어 자체가 아주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제한된 언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완전한 문장 산출이 가능한 의사소통 장애 아동도 있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 산출이 가능하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보통 보면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 아이들은 구문 수준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찌 보면 문장은 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어미라든지 또는 복잡한 문장, 이른바 구문론이라든지 또는 특히 또 화용론, 화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미묘한 문제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자, 청소년이 돼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은 나이가 어릴 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언어 문제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 청소년기까지도 문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아주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 이런 아이들. 그래서 결론하면 종합하면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아동과 완전한 문장 산출이 가능한 의사소통 장애 아동으로 나눠서 한번 이 책에서는 이제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구어 발화 길이를 기초로, 구어 발화 길이를 기초로 언어 제한 아동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처음으로 비구어 의사소통 수준의 아동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구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입니다. 구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입니다. 자, 이 아동들 같은 경우 어떤가요? 몸짓이나 또는 이제 몸짓이나 발성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을 전혀 산출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런 비구어 의사소통 수준의 아이들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낱말 의사소통 수준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 또 낱말을 조합하여 산출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낱말로만 산출을 합니다. 단단어 아동들이죠. 네, 단단어 아동들이죠. 잠시만요. 이 펜 색깔이 좀 바뀌어서요. 제가 중간에 좀 펜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네요. 자, 이런 아동들을 지칭을 하죠. 잠시만요. 펜이 나오네요. 자,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 한낱말 수준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낱말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구어로 낱말을 산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AC를 이게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죠. 이게 보완 대체 의사소통입니다. 네,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해서 산출한 아동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대부분이 의사소통이 한낱말 수준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다단어 의사소통 수준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낱말 조합을 산출하는 낱말 조합기 아동들입니다. 이어 조합을 사용하거나 3, 4어 조합을 사용해서 말을 산출을 하죠. 자, 이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문법 형태소를 생략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문법 형태소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발화 길이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문법 형태소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죠. 자, 이러한 수준이 우리가 구어 발화 길이를 기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구어 아동을 치료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아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혀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 산출하지 못하고 몸짓이나 발성을 겨우 섞어서 산출한 이 아동이 이 아동의 치료 목표가 1년 후에 갑자기 문장을 산출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치료를 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죠.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한낱말 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장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요. 한낱말 수준으로 산출하는 이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동들의 낱말을 늘려줘서 문법 형태수를 다소 생략하더라도 낱말과 낱말을 조합하여 초기 다단어 수준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다른 목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언어 치료의 목표는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향상된 수준으로 나아가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구어 발화기를 기초로 아동의 언어 제한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 아이들 진단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한된 언어를 보이는 상이한 진단명의 아동들 한번 보시면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진단명만 가지고 언어 발달 어떤 제한 정도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사실 정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들은요. 상당히 다양한 진단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단순 언어장애 아동, 우리가 SLI라고 하죠. Speech Language, Specific Language Impairment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장애 아동들. 이 인지장애 아동들도 언어 문제를 볼 수 있죠.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서 발화 수준이 없는 비구어 의사소통 수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초기 다단어 의사소통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 지연. 발달이 지연되면 역시 언어도 같이 지연됩니다. 자폐증. 자폐증 아이들도 보십시오. 언어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까? 화용적인 문제를 보이죠, 특별히. 자, 그 다음에 청각장애 아동, 구개열, 뇌성마비. 이렇게 다양한 진단명의 아동들이 제한된 언어를 보인다라는 게 실은 진단면만 가지고 뭐가 어떻다라고 유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는요, 아동의 진단명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언어 발달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보 언어치료사들이 상담할 때 너무 그 장애 아동들의 진단명에 너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는데 진단명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언어 발달 수준인 거예요. 즉, 이 아동이 청각장애 아동이든 이 아동이 뇌성마비 아동이든 만약에 문제가 의미 영역의 문제인지 또는 이 문제가 의미 영역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서 치료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진단명과 상관없이 수준별 일련의 치료 기법을 이용하여 치료합니다. 자, 우리가 언어치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언어치료 기법들을 배우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특정 장애 아동들한테만 국한되는 물론 치료법도 있긴 합니다만 실은 우리가 치료라는 게 어떤 진단명이 국한돼서 가는 게 아니라 수준에 따라서 그 아동에게 적합한 수준의 어휘를 또는 구문을 또는 화용을 증진시키는 게 그게 언어치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책에 보시면요. 그러면 진단명이 임상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자폐증이라고 주어지는 진단명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임상이 있을 때 보시면 이제 그 초기 상담할 때 어머님들은 진단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 2급입니다. 요새는 또 지적장애로 받는 게 좀 두려우셔서 발달장애로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발달장애라는 진단명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가 언어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들 유추가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 2급이에요. 발달장애 2급 아동이
어떤 수준의 어휘를 보이고 어떤 수준의 구문을 보이고 형태를 보이고 짐작 가능하십니까? 짐작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더구나 진단명이라는 거는 언어 문제를 어떤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실제로 언어 발달 수준,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서서 진단명에 너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언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런 아동들은 먼저 다학문적으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언어 문제만 가지고 어떻다라고 볼 게 아니라 실은 뭐 읽기 문제도 보고 쓰기 문제도 보고 뭐 인지 능력도 같이 한번 보면 좋죠. 물론 이제 언어 치료사가 인지 영역까지 이렇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학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언어 능력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인접한 인지라든지 발달 능력이 함께 지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최소한 우리가 언어 치료사라면 최소한 언어 지연에 대한 잠재적인 이유를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치료사가 뭐 운동 검사를 하거나 무슨 뭐 감각 통합 검사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 아이가 왜 언어가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잠재적인 이유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기초, 예를 들면 뭐 아이의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의 시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함께 파악을 해야겠고요. 또는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행동이라든지 의사소통 의도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이 왔을 때 뭐 표준화된 검사 한두 개만 꺼내서 검사할 게 아니라 이처럼 뭐 인지 능력도 보고 사회적 행동도 보고 의사소통 의도 여부도 함께 종합적으로 봐서 다학문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공식적 평가와 비공식적 평가가 결합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식 검사는 굉장히 잘해요. 또 언어치료 이 학과에서 언어치료를 배우는 학생들이 공식 검사는 굉장히 매뉴얼대로 잘 하는데 실은 임상에 나가면 상당히 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비공식 검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비공식 검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실은 이런 특히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의 언어 수준을 잘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공식 검사 외에도 비공식 검사를 잘 결합해서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의 수준을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가 제한된 아동의 평가 과정은 교재 142에서 150페이지에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모두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리적 기초부터 언어 모델의 접근성, 인지 능력, 의사소통 의도, 사회적 능력, 구어 비구어 의사소통 평가까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간단히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리적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제한된 언어의 아이들, 아직 그 발화를 아주 한 두세 낱말까지밖에 산출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먼저 생리적 기초 수준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평가하느냐? 감각 능력. 이 친구의 청력은 어떤지, 혹시 청력 때문에 이런 발화가 제한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평가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나 신경학적 상태도 평가합니다. 만약에 뭐 대뇌의 손상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거죠. 자, 또는 해부 구조도 함께 봅니다. 만약에 말이 늦거나 언어가 늦는 게 혹시 해부학적인 기능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밀도 있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아이들이 뭔가 언어 발달이 어떻다라는 예후까지도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언어 모델의 접근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호자와 아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평가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 아이는 그 센터에 치료실에 처음 내원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마찬가지고 또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평상시 모습이 잘 안 보여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아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열정을 보이고 속도를 늦추고 심간격을 둬서 이런 언어 모델의 접근성을 같이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실은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배우신 거는 언어가 제한된 아동들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수업 잘 또 복습하시고 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해 볼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